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기재부 보도자료의 정확한 제목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입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상속세를 합리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 개편안은 상속세를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속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입니다. 현재 한국은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거죠.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는 배우자나 자녀가 물려받는 유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내란 씨 아버지가 유산을 30억 원 남겼습니다. 이걸 윤내란 씨와 어머니, 동생에게 각각 10억씩 물려준다고 해볼게요. 현행 유산세는 총 30억 원의 세금을 매기죠. 여기에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10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어떨까요? 윤내란 씨와 어머니, 동생이 받는 10억 원에 각각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1인당 2억 4천만 원입니다. 3명이 내는 상속세를 합하면 7억 2천만 원이 되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꽤 합리적인 과세체계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현행 유산세 구조에서 윤내란 씨 아버지의 유산 30억 원에 상속세가 총 10억 4천만 원 붙었죠. 이걸 윤내란 씨, 어머니, 동생이 똑같이 나눠내면 1인당 3억 5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옆집 김계엄 씨는 아버지가 유산을 20억 원 남겼습니다. 김계엄 씨는 독자라서 김계엄 씨와 어머니가 10억 원씩 물려받았습니다. 김계엄 씨 아버지의 유산 20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총 6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걸 김계엄 씨와 어머니가 3억 2천만 원씩 나눠냅니다. 윤내란 씨와 김계엄 씨는 둘 다 10억 원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윤내란 씨는 상속세를 3억 5천만 원 정도 내고 김계엄 씨는 3억 2천만 원을 냅니다. 윤내란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유산취득세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도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유산취득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재정개혁특위 보고서를 보면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한 고민이 보입니다. 상속세 세수가 줄지 않도록 세율 인상 또는 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재부 개편안에는 유산취득세의 감세 효과를 어떻게 상쇄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를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공제를 늘렸습니다. 대놓고 감세하겠다는 것이죠. 공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제는 과세 표준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실제 30억 원을 물려줘도 2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상속세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최소 5억 원을 깎아줍니다. 기재부 개편안은 이걸 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도 있습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공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많다면 일괄 공제보다 자녀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녀 수가 좀 많아야 합니다. 7명부터 일괄 공제보다 유리해집니다. 자녀 공제는 기본으로 기초 공제 2억 원을 깎아주고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기재부 개편안은 기초 공제 2억 원을 없애는 대신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10배 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10억 원을 덜어주죠. 개편이 되면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에 자녀 1인당 5억 원을 깎아주게 됩니다. 다시 윤내란 씨를 데려오겠습니다. 윤내란 씨와 어머니, 동생이 총 30억 원을 10억 원씩 상속받았습니다. 아까 계산한 상속세는 10억 4천만 원이었죠. 근데 그건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값입니다. 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개편안으로 계산하면 7억 2천만 원이었죠.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를 2억 원도 안 냅니다. 윤내란 씨 어머니는 10억 원 모두 공제돼 상속세가 없고 윤내란 씨와 동생은 각각 9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기재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가 2억 6천만 원 줄어드는 셈이죠. 앞서 유산취득세의 합리성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떤가요? 기재부 개편안이 유산취득세의 합리성을 잘 살린 방안 같나요? 실질은 부자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속세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명분은 있습니다.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냐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는 뺍니다. 15억 원 아파트에 빚이 6억 원 껴있으면 상속재산은 9억 원입니다. 현재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은행빚 없이 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산층의 상속세 문제라는 게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속세가 부과될 정도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2023년 사망자가 35만 명이니까 5.5% 정도 됩니다. 상속세 개편은 상위 5%를 위한 정책인 거죠. 상속세에 대한 오해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상속세 대상자가 3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5% 수준인데 말이죠. 상속세 문제가 극소수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선동이 먹힌 걸까요? 상속세 완화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로 전망됩니다. 성장률 저하는 사회 이동성이 경직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힘듭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재미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2025년에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기술 배워라, 창업해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사 부제가 당신의 직업은 잊어버리세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상속입니다. 예요. 부자 되는 법은 바로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기사를 보면 한국 현실에 적용될 만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을수록 상속되는 부의 축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선 상속 재산이 부를 쌓기 위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깎자? 그건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기재부 개편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 시점도 이상합니다. 지금은 내란 사태로 국정이 어수선한 상황이죠. 상속세가 도입된 게 1950년인데요. 75년간 유지된 상속세 체계를 기재부는 하필 이 시국에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슈라면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의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지난해 12월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고작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자녀공제 10배 증액을 그대로 두고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얹은 겁니다. 국회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것에 더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했습니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가 있기 불과 5일 전입니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가 한창인 와중에 느닷없이 메가톤급 개편안을 던진 것이죠.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집수리하려는데 재건축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까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속세를 이렇게 형해화하는 데까지 동의하겠나 싶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부자 감세냐는 겁니다. 기재부의 이번 개편안은 정책 제시가 아니라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중산층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 아닐까요? 최근 최상목 대행의 기행을 보면 본인의 대선을 준비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기재부 개편안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거는 민주당이 그간 보여온 행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상속세 감세안을 제시했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부자 감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으로 치다르면서 민주당 역할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진영도 포섭해야 한다는 거죠. 민주당의 감세 추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동조하며 때론 경쟁하며 감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법인세를 왕창 깎아서 재정을 파탄냈다는 비판이 많죠. 법인세 완화는 정부와 여당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정부와 여당이 감세 일변도로 치달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부자까지 감세에만 골몰하면 경제 회복은 무슨 돈으로 할까요? 저성장이 고착화하면 정부의 재정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텐데요. 윤석열 퇴진 이후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